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40명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고요.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생충과 독소군, 이제 책을 좀 읽어야지 기생충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어릴 때 딱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얼굴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외모 때문에 굉장히 놀림 많이 받고요. 제 이름이 서민인데 이름 가지고 놀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외모가 워낙 도드라져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새우전눈이나 와이셔츠 단축구 이렇게 별명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없었고요. 그래서 참 그냥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렵게 살았는데 친구도 없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얼굴이 못생겼다는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SK의 이한진 선수입니다. 얼굴 굉장히 잘생겼죠? 근데 야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얼굴로는 야구 잘하기 힘들어요. 여성 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구 연습 좀 하려고 그러면 여성 팬이 와서 한진 씨 커피 마셔 이렇게 하면은 연습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수창이라는 선수입니다. 역시 굉장히 잘생긴 분이고 LG에서 가장 인기 많은 선수였죠. 근데 이 선수도 야구는 잘 못해요. 항상 하는 말이 수창이 형 생긴 거 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대현 선수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메이저리그 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간 선수인데 미국에서도 이런 얼굴은 대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메이저리그 되는데 실패하고 트리플 A 잠깐 있다가 현재 일본에 와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야구는 못하지만 이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그랬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메이저리그 됐을 거예요. 아쉽죠? 어떤 선수가 야구를 잘하냐?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기면은 야구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 연습만 열심히 하게 되고요. 혹시 이 선수가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얼굴을 방송에서 자주 보다 보면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선수는 손아섭이라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서 현역 타율 1위에 빛나는 손아섭 선수인데 작년에 메이저 갈래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이상형이 최희 아나운서예요. 바로 이분이죠. 최희 아나운서가 이상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야구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최희 아나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 선수는 한국 스포츠 사상 가장 못생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더구나 다리도 짧고 모든 악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정말 축구가 아니면은 다른 길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실 축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요. 한번 그러니까 축구로 뜨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박지성은 추남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에 격분한 어떤 네티즌이 박지성은 훈남일까 추남일까 이런 투표를 했는데 70% 정도가 훈남의 표를 던졌습니다. 얼굴이 정말 그 축구 실력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선수였죠. 이 선수는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해서 이 선수를 아는데 정현이라고 나이가 20살인데 마치 감독처럼 보이죠. 전 그래서 이 선수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테니스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고 그냥 항상 기죽어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얼굴로 공부까지 못하면은 정말 길이 없겠다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많았으면 친구 많은데 한 7명이 같이 다니다가 한 명이 공부를 하면은 남들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공부 그만해라 이렇게 빌 텐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하든 말든 남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이제 막 쑥쑥 올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얼굴이 무기이기 때문에 나태해질 때마다 거울을 보면은 정신이 확 들어요. 아, 공부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적성 검사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했는데 그 적성 검사가 저에게 의대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 그게 굉장히 기뻤던 이유가 저는 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단지 뭔가 공부를 잘하면 뭐가 있으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적성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뻤고 이제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한 끝에 이제 결국 의과대학에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대 갔더니 정말 의대는 제 적성에 딱 맞는 곳이었고요. 결정적으로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만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뭐 12년 동안 서울에서만 다녔는데 의대 갔더니 막 전국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잖아요. 얼굴에 한이 돼서 공부한 애들. 그런 애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예요. 저는 야,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자살했겠다 이런 생각,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들 늠름하게 잘 살아있는 걸 보고 내가 아주 그렇게까지는 막장은 아니구나 이 생각에 굉장한 위안을 얻었고요. 얘네들하고 이제 가끔 미팅에 나가면 정말 그 여자애들이 저거만 말을 하려고 그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기생충학을 한 이유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왜 기생충학을 했느냐. 지금도 한 수백 번 들은 질문인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는 기생충학을 하지만 사실 대변을 만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옆방에 있는 친구가 그 대장학문외과 교수예요. 근데 대장학문외과 교수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의 학문을 봅니다. 전 그런 사람한테 왜 너는 이런 걸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저한테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생충학을 택한 이유가 기생충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언제 한번 그 기생충학 교수님을 밖에서 만났어요. 따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밥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밥값을 내주셨어요. 제 밥값을.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니 하고 그냥 감동을 했고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저희는 본과 4학년이 되면은 선택의학이라고 3주 동안 원하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 교수님을 망설이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저는 기생충학 교수님들은 아침마다 전날 걷어온 대변을 비닐 장갑 끼고 하루 종일 주무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상 보니까 그분들은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구.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처음 본 게 기생충에서 DNA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라면은 정말 평생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생충학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또 저를 꼬셨고요. 근데 기생충학을 처음 할 당시에는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생충학이 대변 검사하는 과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지만 남들은 모르잖아요. 심지어 의대를 나온 친구들도 그냥 기생충학은 계속 대변 검사하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보고 이제 만나서 술을 마실 때면 항상 환자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면 저는 이제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야 너는 뭐 하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생충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뒤처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50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이 거의 다 된 지금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업을 하는 제 친구들은 정말 거의 맨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뭐 환자 보다가 환자 가시면 악플 달다가 다시 환자 오시면 환자 보고 악플 달고 뭐 이렇게 살아요 거의. 그리고 환자가 있으나 없으나 병원 문을 항상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환자분 중에서는 가끔 이제 불만을 표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좀 약간 예의 없이 한다고 의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진료해 준다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어떤 열이 나는 아이를 먼저 진료해줬다고 의자로 지금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생충은 때리지 않습니다. 뭐 제가 기생충한테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실수로 죽인 기생충도 몇 천 마리가 넘고요. 아직까지 저한테 한 번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저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뭐가 하고 싶은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기생충학 선택의학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기생충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만요. 잘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예, 그 웹툰 작가 강풀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취미가 소설책 읽기였고요. 이분이 국문과를 간 이유는 책을 좀 합법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학생의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만화로 학생의 홍보를 하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만화가가 된 거죠. 웹툰 1호 작가. 근데 어쨌든 이분은 어린 시절에는 전혀 만화가의 꿈이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분의 만화를 보면은 이건 이분이 그린 무빙이라는 건데요.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림 나도 그리겠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특히 그 왼쪽 그림 보시면 그 여자분이 콧구멍이 짝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무빙에 남자가 한 5명쯤 나오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풀 작가님이 코에다가 점을 찍은 게 그거예요. 점으로 구별해라. 이게 안 되는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떡해. 네, 근데 반면에 강풀 작가님의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윤태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가 꿈이에요. 그래서 만화도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고 방안이 거의 미술대회 상장으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뭐 만화학원에 노숙하면서 만화를 배우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끼라는 작품인데 이건 대충 그린 것 같아도 캐릭터가 전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이분들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지 않아요? 사진. 이게 바로 그 어릴 때부터 꿈과의 차이점인데요. 저는 꼭 어릴 때부터 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자기 적성을 찾아서 이렇게 만화가가 된 강풀 작가님이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과학을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유명한 과학자들 보면은 다들 그 집에 불 한 번씩 낸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도마뱀을 잡거나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로켓을 쏴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쏘올리냐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말릴 게 뻔하니까 그냥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시약을 딱 보고 나서 그 시약 뒤에 뭐라 써 있었냐면은 절대로 태우지 마. 불에 태우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해요. 아, 불에 태우면 터지는구나. 터지면 로켓을 연료를 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뭐 어떤 약품과 어떤 약품은 절대로 섞지 마시오. 그럼 그 두 개를 섞어요. 그래서 결국 6개월 만에 로켓을 쏴올렸는데 이분이 잘못하신 거는 뭐냐면 이분은 개구리도 우주여행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이분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개구리가 로켓과 함께 죽었다는 거. 어쨌든 이분은 나중에 PCR이라고, 이게 PCR이 뭐냐면 우리가 그 범인의 머리카락이나 뭐 침 이런 거 가지고 범인을 잡잖아요. 그게 이제 DNA를 수억 배로 증폭하는 그런 건데 그 기구를 만들었어요. 결국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호기심이 생기면 해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트웰이라는 분은 역시 노벨상을 타셨는데 그 도마뱀이 이빨이 없다는 그런 도감을 보고 진짜인가 확인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물려요. 물리면서 쾌감을 느꼈대요. 도감이 틀릴 수도 있구나를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또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간접 경험이 큰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에 그 독서하다가 과학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헬리코박터를 발견한 이 베리 마샬도
굉장히 책을 좋아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읽을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 간호학 책을 읽다가 결국 이제 의사가 된 거죠. 뭐 이 사람도 물론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었고요. 이 친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는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코스모스 혹시 명저잖아요, 명저. 저는 이 코스모스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해서 우리말 번역본으로 한 10번을 읽고,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번역본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책을 수입해서 원서를 수입해다가 다시 9번을 읽었고, 그러다가 물리학에 눈을 떠서 결국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캠브리지 교수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코스모스를 이제 38회 읽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생각한 게 이게 왜 명절까? 재미 더럽게 없네. 이런 거였어요. 어쨌든 이 운명을 바꾼 책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니죠.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일론 머스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분 여기 이제 써있는 설명을 보면은 다른 애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동안에 책만 읽었고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었대요. 어린 초등학생이. 정상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어린애가 10시간씩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요? 나중에 그 IT 붐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대학원을 등록한 거를 하루 만에 취소하고 바로 회사를 차렸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억만장자가 되죠. 남들은 한 개 성공하기도 힘든데 이분은 집투인가 이거하고 페이팔하고 2개를 성공해서 31살에 재산이 5억 달러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5천억이 있으면은 그러면 1년에 50억씩 쓰면은 100년 동안 먹고 살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동차 회사를 차려요. 예.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라는 걸 차리는데 이 자동차가 왜 획기적이냐면 이거는 전기차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전기차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 그 휘발유차가 지구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소비자들한테 야 니네 전기차를 타서 지구를 살려라. 너 전기차 안 타면 넌 나쁜 놈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성능이 정말 안 좋은 뭐 기름 넣는데 그러니까 충전하는데 한 6시간 걸리고 막상 10분 있으면 충전이 꺼지는 그런 차를 타곤 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내가 니네한테 전기차를 타라는 거는 내 차가 좋기 때문에 타라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차는 정말 좋은 차고요. 제로백이라고 아세요? 제로백? 처음에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해서 100k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제로백이 거의 3초밖에 안 걸리고 실제로 페라리하고 경쟁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전기차고 이 결국 전기차를 성공시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 X를 만든 거죠. 이 사람의 꿈이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낸다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좀 싸게 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좀 싸게 만든 우주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를 만든다 그럴 때 주위에서 다 뜯어 말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라도 너무 아까운 거. 그게 왜 아깝냐면 혹시 이 돈을 쓰지 않았으면 나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데 망해버리면 나한테 돈을 끌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사업에 뛰어든다 그럴 때 다 뜯어 말려요. 야, 우주 사업은 몇십 조씩 들어가는 돈이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분은 결국 이거를 했고 나중에 이제 거의 쫄딱 망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합니다. 결국엔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좀 꿈이 좀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이유를 이제 찾아보면 일단 우리는 도마뱀을 잡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여기 보시면 도마뱀이 어디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시간이 없이 이제 보냈죠. 저희 때만 해도 과외가 없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린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밤 10시에 집에 오죠. 이런 와중에 도마뱀 잡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알아봤더니 도마뱀도 거의 멸종 위기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못하더라도 책을 읽으면 경험을 좀 할 수 있죠. 간접 경험. 근데 우리가 지금 책을 많이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요새는 더 스마트폰이 나와서 더더욱 책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가 그냥 좋아하는 그냥 뭐 수입이 많은 직업들을 우리가 꿈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중학생이 장래 희망을 물어봤을 때 벽돌공이라고 대답을 해도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벽돌공 수입이 교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직업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뭐 좀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죠.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집에서 뭘 하든지 반대를 합니다. 미술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뜯어 말리고 뭐 영화 한다 그러면은 영화는 다 말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꿈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기가 증명하고 설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영화 연출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방학 때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 한두 달 정도 시간 내서 영화 연출을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막상 해봐서 아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던 그거야 그러면은 뭐 가도 되는 거죠. 뭐. 근데 대부분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거랑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릅니다. 저 기생충만 해도 얼마나 달랐어요. 다 이게 이상과 현실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참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중고생들한테 희망 직업을 물어보면 전부 교사로 나오는 이유가 이분들이 자라면서 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서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 되게 학교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일률적으로 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사를 해서 만족할까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우리나라가 터키 다음으로 교사를 원하는 나라인데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렇게 다들 자기 욕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자기 직업을 정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져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만족도 상위권 그런 직업들을 보세요. 사진 작가, 작곡가, 바텐더, 인문과학 연구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다들 집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직업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택하면은 만족도가 높은 거죠. 왜냐면 자기 스스로 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도 대학에 왔다는 이유로 이제 그 인생이 이제 다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꿈은 30 또는 35 이렇게 이때까지 찾아도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찾아서 정말 남은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멋지게 나중에 흐뭇하게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또 꿈을 물어보면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기업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은 그냥 꿈이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고3 때까지 그 책을 읽으면 오히려 더 불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꿈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로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생충한테 다시 이제 정복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기생충에 시달려 본 적도 없고 거의 기생충에 본 적도 없죠, 사실 별로.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기생충이 굉장히 많았고 전 국민의 90% 정도가 기생충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게 지금은 거의 멸종했으니까 여러분이 신경 안 쓰겠지만 사실은 지구상에서 인간 다음으로 넘버 2에 해당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기생충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인간의 역사는 불과 20만 년밖에 안 됩니다. 기생충의 역사는 2억 7천만 년이에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우리가 아는 공룡도 다 기생충으로 고생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2억 수억 년을 버텨왔다는 거는 뭔가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생충이 어떤 한 방이 있는가를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기생충이 없지만 물에 사는 물고기, 하늘에 사는 새, 뭐 기타 야생동물, 이 야생동물들은 전부 다 기생충에 걸려 있습니다. 거의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가시 같은 경우, 연가시는 원래 물에서 자유롭게 살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육지에 살고 싶어서 기생충이 돼서 곤충에게 살게 됐죠. 근데 얘네들은 워낙 출신이 물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야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곤충을 물가로 유인할까 고민하다가 곤충한테 갈증을 일으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꼭 그 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곤충을 죽이고라도 이렇게 짝짓기를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짝짓기가 전혀 야하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인간한테 곤충을 물가로 끌고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멋진, 그러니까 뭐 갈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분비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이 메디나충은 심지어 인간도 조종합니다. 이 메디나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메디나충은 지금은 이제 많이 멸종했는데 이게 원래 사람 뱃속에 사는 기생충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역시 연가시처럼 물속으로 가야지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물가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겠지만 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디서 힌트 얻었냐면 사람은 좀 날이 덥고 발이 뜨거우면 발을 물에 담그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더울 때 발 물에 담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배에서부터 발까지 정말 이 사실 길이는 1m인데 굉장히 연약하고 사판자루도 없는 그런 애들인데 여기 배에서부터 발까지 정말 몇 개월 동안 터널을 뚫고 발로 갑니다. 그래서 발에서 저렇게 물집을 만들어요. 이 물집이 생기면 발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물에 어디 뭐 호수나 연못 같은 데 가가지고 발을 물에 담그죠. 그 순간에 잽싸게 얘는 물집을 터뜨리고 나와서 새끼를 낳습니다. 바로 이게 메디나충의 인간 조종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기생충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얘가 터널을 그렇게 넉넉하게 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머리를 딱 내미는 순간 사람은 얘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 이거를 뽑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손으로 그냥 쭉 잡아 빼면은 중간에 끊어집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그 안에서 벌레가 해체가 되면서 염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굉장한 통증이 유발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달래가면서 하루에 한 뭐 10cm씩 해가지고 성냥개비에 감으면서 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한 열흘 동안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중간에 끊어지는 사람들은 뭐 너무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막 절단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이 기생충을 멸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멸종하느냐. 이 기생충은 그러니까 물 속의 물벼룩을 우리가 인간이 먹어서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벼룩을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물을 끓여 먹으라 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사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물 끓여 먹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주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끓일 만한 장작을 구하는 동안에 애들이 밥을 굶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물벼룩을 걸을 수 있는 필터를 나눠주고 앞으로 물을 필터로 빨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필터에 물벼룩이 걸러져서 얘네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어쨌든 인간은 메디나충한테 이긴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리베리아충이라는 건데 이거는 개구리에서 유충기를 보냅니다. 얘네들은 새한테 가야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새한테 가려고 하겠죠? 우리가 기생충이면. 근데 이 개구리가
너무 잘 뛰어서 새가 잘 못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구리가 새가 개구리 먹으려고 한 3번쯤 시도했는데 개구리 계속 피하면 다른 거 먹겠죠. 그럼 안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개구리의 다리를 여러 개 만들어요. 이렇게. 물론 개구리가 다리가 많으면 더 잘 뛴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잘 못 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생충이 유행하는 현장에 가면은 이런 개구리들이 많이 보이고 이것들은 정말 잘 못 뛰고 쉽게 잡아먹힙니다. 처음에 이 개구리가 발견됐을 때 환경 다루는 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흥분했어요. 아, 이거는 다 공해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개구리를 해부해 보다가 개구리 다리 부위에서 기생충이 아주 우글거리는 걸 발견했죠. 아, 기생충이 해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개구리보다는 기생충이 훨씬 더 지능이 높다는 게 이걸로 증명이 되죠. 그리고 이 기생충은 류코클로리디움이라는 기생충인데 이거는 달팽이의 기생충이에요. 달팽이. 이것도 역시 알을 낳고 짝짓기를 하려면은 새한테 가야 되는데 새는 달팽이를 먹지 않죠. 껍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껍질이 안 생기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그런 건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기생충은 그렇게 단순한 애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 달팽이의 촉수에 들어가서 촉수를 애벌레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 하여금 애벌레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먹게 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정말 애벌레 같죠? 또 새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새대가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애벌레잖아 하고 이제 2번 생각 안 하고 와서 잡아 먹습니다. 또 얘네들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이러면은 더더욱 새가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 먹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달팽이는 기생충의 족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이거는 개미선충이라는 겁니다. 개미선충은 원래 이제 처음에 어떤 학자들이 파나마 운하 쪽에 이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개미가 2종류가 있었어요. 까만 개미와 빨간 개미 이렇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미가 2종류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뭔가 잘 미심쩍을 때는 한번 배를 갈라봐야 되잖아요. 이 빨간 개미의 배를 갈라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기생충이 2마리가 들어있고 암수 그리고 수많은 알들이 있었어요. 개미의 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개미선충이라는 게 이 개미의 배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알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알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 배 안에서는 배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새가 만만하잖아요, 새가. 그래서 새로 하여금 개미를 잡아먹게 하고 그러면 이 알들이 새의 몸 안에서 이렇게 부화되고 그래서 그게 대변으로 새 대변으로 이제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새가 개미를 먹어야 되는데 새는 개미를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개미 별로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여러분? 일단 딱 봐도 맛이 없게 생겼잖아요. 살이 하나도 없고 먹으면 왠지 그냥 목이 꺼끌꺼끌하고 그렇잖아요. 새도 그래서 개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기생충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새는 과연 그러면 뭘 먹을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지방 새는 딸기에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다 싶어서 이렇게 개미의 배를 딸기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미의 껍질을 얇게 갈아요. 그러면 원래 까만색이던 것이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붉게 변하고요. 그리고 신경을 눌러서 엉덩이를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딸기랑 같이 섞여 있으면 또 이 새는 뭐가 딸기고 뭐가 개미인지 섬세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이거를 먹게 됩니다. 역시 그 기생충이 새나 개미보다는 훨씬 더 머리가 좋죠. 그리고 이거는 창영업충이라는 겁니다. 창영업충은 모양이 이쁘게 생겨서 저 오른쪽 그림처럼 인형으로도 나왔어요. 저런 거 하나씩 갖고 놀면 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텐데
이 창영업충도 제가 굉장히 대단한 기생충이에요. 이거는 개미의 기생충이에요. 개미에서 유충기를 보냅니다. 역시 이것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종숙주한테 가야 되는데 얘는 그게 소예요, 소. 소한테 가야지 얘가 어른이 돼서 짝짓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 소도 개미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를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로 수없이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생충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중에 한 마리가 기생충 한 마리가 뇌로 갑니다. 뇌로 가서 개미의 행동을 조종해요. 그래서 개미로 하여금 이렇게 풀에 매달려 있게 하는 거예요. 소가 먹을 때까지 매달려 있다가 소가 안 먹으면 얘는 그냥 내려와서 개미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개미들이 물어보죠. 너 오늘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어? 그러면은 얘는 기억을 전혀 못하니까 나 산책 갔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또 그 풀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이 창영업충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한 마리가 뇌를 조종한다 그랬잖아요. 만일 이 소가 이 개미를 먹으면 다른 애들은 다 어른이 되고 뭐 알도 낳는데 이 뇌로 간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희생해서 다른 애들을 다 살리는 거죠. 바로 이런 기생충이 이렇게 희생정신까지 있다면 이걸 누가 말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기생충과 인간 둘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조충이라는 건데요. 근데 오늘 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세조충은 뭐냐면 이렇게 물고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기생충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 이름은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 혹시 가시고기 들어보셨어요? 가시고기? 예전에 90년대에 뭐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 가시고기는 아버지가 이제 애를 키우는 그런 기생충이에요. 근데 이 가시고기는 찬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 깊은 곳에서 헤엄을 치고 놀아요. 근데 이 기생충은 새한테 먹혀야지 역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알도 낳고. 그럼 이 새가 이 물 밑에 있는 가시고기를 어떻게 먹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요. 물 밑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위로 떠오르게 할까요? 뭐 생각은 다 있으시겠지만 너무 멀어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시고기가 아까 찬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따뜻한 물을 좋아하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따뜻한 물을 찾아서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가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럼 얘가 잽싸게 잡아먹는 거죠. 이거는 좀 유명한 기생충인데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톡소포자충은 쥐에 이제 많이 사는데 얘도 어른이 되려면은 고양이한테 가야 돼요. 고양이. 그러려면 쥐가 고양이한테 잘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톡소포자충은 쥐한테서 공포심을 빼앗아요. 고양이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쥐가 고양이랑 맞짱을 뜨게 만들어요. 물론 이 고양이는 그런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쥐를 봐도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톡소포자충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럴까 하고 처음에 이거는 이 톡소포자충이 분열할 때마다 이제 파랗게 변하는 염색약을 쓴 거예요. 처음에 톡소포자충이 쥐한테 들어가면 점점 증식하다가 나중에 이제 쥐의 면역이 발동하고 그러면 이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기서 보듯이 15일째 머리 쪽으로 가죠. 머리 쪽. 머리로 가서 21일째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뭘 하고 있냐면 얘네들은 증식을 하는 대신에 주머니를 아래쪽처럼 주머니를 싸고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쥐가 면역이 다시 약해지면 언제라도 터트리고 나와서 뇌염을 일으키는 건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주머니의 위치가 편도체라고 쥐의 이 공포 반응을 조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쥐가 고양이를 봐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톡소포자충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까 이제 메디나충에서도 그렇고 인간은 이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기생충을 이긴 동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이 책을 읽는 유일한 종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 한 척을 만든다 그래요. 배. 그럼 여러분은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배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 책을 보고 뭐 아니면 배를 만드는 법이 나오는 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거를 그냥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죠. 배에다가 뭐 모터를 달아서 모터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밑바닥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들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다 일일이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고도의 문명을 세운 비결은 뭐냐? 다 바로 책입니다.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대신에 이 중간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독서량이 줄어들고 심지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 스마트폰은 독서를 위한 이 자투리 시간을 모조리 다 삼켜버린 무서운 기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우리가 다시 70년대처럼 1인당 한 50마리 정도의 기생충을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저는 뭐 기생충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저는 크게 슬퍼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생충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기생충은 아직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뭘 읽어야 되느냐?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소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마션이라는 거를 소설로 읽어본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마션? 이게 마션이 와튼이라는 대원이 화성에 가서 조난을 당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책으로 읽으면 머리가 정말 아파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뭐 우주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기지, 뭐 와튼이가 타는 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머리로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책은 두 명이서 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서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화로 보면 어떨까요? 영화로 보면은 머리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스토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와튼이가 타는 차는 그 로고는 저렇게 생겼고 뭐 태양전지를 붙이면 저렇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여러 사람하고 애인이랑 같이 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서 좋은 거는 뭐냐면 머리로 계속 뭔가를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이 좋아지거든요. 우리 인간을 IT 혁명을 일으킨 그 이 두 거인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 책벌레였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이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에 그 동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책벌레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IT 혁명을 일으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못 읽게 했죠. 아이러니하죠. 전 그래서 사실 잡스가 굉장히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가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이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게 2007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때로 가서 잡스를 죽이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독서가 필요한 이유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이라는 거는 이제 고양이로 하여금 생선이 눈앞에 있어도 먹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인내심인데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회사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시키면 그냥 끈질기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좀 뭐 안 좋을 때라도 그냥 그래도 좀 더 참고 버티자, 이런 인내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과학에서는 인내심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 바로 그게 과학의 정신이다. 물론 이제 그 원인도 분석해야겠지만은 이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일하고 있었냐면은 멧돼지의 기생충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 멧돼지 기생충이 사람한테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거 멧돼지 한 마리를 조사하는데 한 8시간이 걸려요. 이걸 제가 126마리를 멧돼지를 잡아요. 이거 이제 처음에 하고 나서 멧돼지 근육을 잘라서 가위로 오리고 절구로 찢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8시간 동안 126마리를 했는데 결과는 꽝이 나왔어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음 멧돼지를 잡는 그 정신, 그게 바로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가 다 어느 정도 인내심이 있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인내심이 끝내줬어요. 옛날 사람들. 그게 이제 그 예로 저는 이거를 듭니다. 이 논문에 뭐라 써있냐면은 어떤 여자분이 무릎 뒤쪽에서 기생충이 왔다 갔다 했대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참았어요. 얼마를 참았냐면 20년을 참았어요.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참잖아요. 근데 20년을 참고 나중에 그 기생충이 점점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발까지 내려왔어요. 그제서야 걸을 때 발이 아프고 난 다음에야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 뭔가 한번 열어봤더니 하얀 벌레가 나왔고 18cm짜리 이제 벌레가 나온 거죠. 저기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에 잘 안 보시겠지만 기생충이 내려온 자국도 다 그대로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기생충이 발에서 뛰노는데 20년을 참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대단한 인내심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옛날에는 서울 가는 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언제 버스가 올지 몰라요. 오지 않는 버스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보면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2, 3일 기다리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인내심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요즘은 책을 통해서 길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읽지 않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읽은 책인데 양철북이라고 혹시 이거 읽으신 분 계세요? 이 양철북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 제목이 양철북인데 주인공이 북을 안 쳐요. 언제쯤 북을 치나 하고 몇 번이나 책을 던지면서 읽다가 보니까 정말 한 달 가까이 걸려서 1, 2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돈키호테, 혹시 돈키호테는 다 읽으셨죠? 하지만 여러분이 읽으신 건 아마 축약본일 거고요. 축약본은 좀 약간 재밌는 장면만 모아서 모은 거고요. 이 돈키호테는 7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이거는 너무 재미없고 막 읽는데 나중에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키호테를 못 읽었어요. 읽다가 때려쳤는데 어쨌든 저는 양철북을 읽었고 저는 그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양철북,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들면 아내가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양철북을 읽었다.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남편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떠냐? 지금은 뭐 버스, 하루에 한 번 오는 버스가 아니라 정말 3분마다 오는 지하철. 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한 15분, 20분 정도. 이 시간을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길러질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 뭐 20분 있다 왔다. 관계없어요. 어차피 지하철 타도 스마트폰 할 거고 집에 가도 스마트폰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뭔지 뭘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내심이 굉장히 없어지고 이 인내심이 없어지는 거는 되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바로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애인을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혼자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만큼 좋은 애인이 없어요.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주고 뭐 그 스마트폰으로 수지도 불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애인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막 의견도 안 맞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싫다고 쇼핑 가자 그러고 막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점점 좋아지고 스마트폰과 함께라면은 애인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혼까지도 안 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뭐 삼포 세대라고 뭐 일자리를 못 구한 이유가 이것도 굉장히 큰 이유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도 만만치 않은 이유를 차지합니다. 한참 좋은 때여야 할 이 두 명 보시면 밥을 시켜놓고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우리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억지로 이제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다 결혼 안 해서 정말 인구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제가 다섯 번째 이유로 생각하는 게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주인공의 입장에서 읽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청전을 읽을 때 우리는 심청이 돼서 심청의 입장에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면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심청이 나중에 용환이랑 결혼하나요? 그러면 굉장히 또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 이것과 바로 저는 독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은 타인을 배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청처럼 이제 심청전을 읽은 사람이라면은 약간 이제 눈이 좀 먼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심청의 아버지도 눈이 멀었으니까 좀 잘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보면 왠지 무서워지게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대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이제 응답하라 1988 같은 걸 봐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한 집에서 떡을 같은 거 하면은 다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이 과거에는 공동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연대를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연대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같이 배려하고 서로 이제 나누는 걸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아파트에 살고 우리 모두 너무 바빠요. 그래서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봤자 정말 1년에 한 3번 만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또 형제 자매도 없고 뭐 다 하나나 둘밖에 안 되잖아요. 자녀 수가. 그런 상황에서 뭐 연대나 배려를 배울 기회가 우리는 이제 없는 거죠. 그걸 배울 기회는 독서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나마 책을 읽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그 연대의 정신을 배울 만한 그런 기회는 진짜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독서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려와 연대가 이제 실종됐고 그래서 뭐 누가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제 맞는 걸 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지위가 조금만 더 높아도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막 괴롭히는 일이 이제 흔하게 벌어지죠. 이 사람, 제 오른쪽에 있는 이분 같은 경우, 이분이 만약에 스튜어디스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읽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생 살면서 행복하게 그냥 여기서 지내자, 뭐 많은 걸 베풀며 살자고 했었는데 저의 그런 마음에 좀 균열을 준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의문점은 이거죠. 왜 해경은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선원들만 쏙 데려갔는가? 이게 너무 미스테리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들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세월호 유족들을 욕을 하고 그게 이제 돈을 더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월호 기사마다 정말 많은 악플이 달립니다. 하나같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 10억 받으니까 좋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돈을 받지도 아직 않았을 뿐더러 어떤 부모도 자식과 10억을 바꾸고 싶은 그런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식을 잃는다는 그런 경험은 사실 저는 이제 뭐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예전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유족들을 우리 사회는 원래 이렇게 자기 잘못도 아니니까 더구나 이전 유족들을 우리는 약간 배려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월호 기사가 나올 때마다 모두 돌을 던집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악플 다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만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악플에 말없이 공감을 날리는 몇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그게 좀 무서웠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KTX가 처음에 승무원을 뽑을 때 이제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2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2년 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시위에 나섰고 결국 이제 8년에 걸친 시위 끝에 이제 결국 패소해서 그냥 뭐 갈 곳이 없어졌는데,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연대나 지지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분들이 재판에서 이겼다, 그래서 비정규직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그런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규직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굉장히 차이가 큰 세상에서, 그렇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전혀 연대의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대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를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물어봤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구했을 때 다들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철도공사는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 그런 정규직을 날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좀 저는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쌍용차 같은 경우도, 이 쌍용차도 이제 이건 뭐 여기도 이제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노동자들이 약간 부당하게 해고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불복해서 파업을 하고 재판을 했죠. 근데 재판 결과는 물론 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다들 이 쌍용차를 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쌍용차는 왜 잘렸으면 다른 일 알아보지? 왜 여기서 계속 얼쩡거리느냐? 능력이 없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재판이 쌍용차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어디 이제 뭐 기업에 취직을 하잖아요. 일단 취직을 하면은 쉽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안전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못했죠. 이게 당장 이분들이 잘리면 우리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손해라고 봅니다. 물론 재판이라는 게 다 법리적인 거를 따지고 재판을 하지만, 실제로 재판도 여론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압도적으로 쌍용차 해고는 안 된다고 그런 여론이 있었다면은 판사가 이런 패소 판결을 내릴 때 그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쌍용차에게 전혀 손을 내밀지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약간 그 이슈가 되는 소위 말하는 노동개혁법입니다. 노동개혁법. 이 노동개혁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제가 외환위기 때,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리해고법이 생겼어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잘 무식했을 때니까. 근데 그 정리해고법은 우리 사회를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다시는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 사회를 이제 출하시켰는데, 저는 이 법안, 그러니까 이 노동개혁법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에 맞먹는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2년 이상 쓸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4년까지 쓸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웬만한 회사는 정규직을 굳이 뽑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을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월급 좀만 내도 되고 4년 있으면 그냥 자르면 되니까. 그리고 파견을 더 쉽게 해서 웬만하면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청년들의 그 들불 같은 반대가 그렇게 생각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의아해요. 이거는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할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나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저는 무서운 법이죠, 이거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 그 법이 정말 통과되면은 진짜 정직원이 되는 거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원래 그 경제 5단체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대기업 사장들의 모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분들의 이익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하고는 배치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대기업 사장 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동자 입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분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 법안은 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분들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청년들 사이에서도 막
분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면은 이 법안도 지지하고 대통령을 반대하면 이것도 반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찬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를 만한 그런 건데 이 법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자리가 목표다 그러면은 선거를 뭐 투표하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20대 일자리, 여당, 야당 떠나서 20대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로 보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 일자리를 관심을 가져줄 사람,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사실 말만 그렇지 크게 여러분 일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나이가 다 많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뭐 거의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파편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해봤자 뭐 하겠느냐라는 무력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보면은 되게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20대가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20대 200만이 모였다 그러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이익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선거는 해마다 있잖아요. 선거 때 20대들이 모여서 뭐 우리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학교, 그러니까 저는 단국대에 있는데 저희 단국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등록금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월급도 8년째 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불만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계속 월급은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거를 만든 게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대학 등록금 비싸다고 등록금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대세를 장악하니까 그다음부터 대통령이 놀래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이런 그러니까 교육부가 결국 나섰어요. 교육부가 대학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 등록금 올리면 니네 신입생을 줄여버릴 거라고. 좋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해서 하라고 해서 결국 거의 웬만한 대학이 전부 등록금 동결이 되고 그리고 되게 돈 없다고 맨날 이제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도 다 잘라버리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모이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을 저는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싸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업의 문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좁죠. 근데 이거를 통과하는 방법 중에서 나 혼자 토익 점수 많이 높여서 나 혼자라도 통과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300에 나오는 그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저 문을 갖다 좀 넓힌 다음에 다 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대를 해야 되고 연대하는 가장 큰 조건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생충이 메디나충이라고 예를 들어봤을 때 기생충이 사람 몸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자식을 물로 끌고 들어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고민했겠어요? 아마도 수없이 많이 노력해보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아마 아이디어를 짜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를 만든 책임은 당연히 저희 세대한테 있는 것도 아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 길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냥 머리를 맞대고 좀 방법을 찾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 때 청년 일자리를 좀 화두로 삼도록 지금 사실 그런 이슈는 별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여러분이 좀 만드시고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어요. 꼭 그게 길거리 나와서 돌 던지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그냥 거기 200만 명만 가입을 하면은 저는 그것만 해도 뭐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은 프랑스는 이렇게 뭐 이제 정년 연장하는 법이 사르코지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정년 연장이 되면은 우리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이 시위 결과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모여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인터넷에서라도 뭐 얼마든지 시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청와대 서버를 다운시킨다든가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각 정당에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저는 저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헬조선이라고 탄식만 한다고 해서 답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당장 토익 점수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좀 여러분들이 책도 좀 읽고 방법을 찾도록 한번 노력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거고요. 일단 모여야 됩니다. 뭐 진짜 광장이든 인터넷이든 모여서 이건 이제 솔로 대첩 때 모인 그런 건데 이런 거 할 때만 모이지 마시고 그냥 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한번 모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연구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책도 읽고 머리 맞대면 기생충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읽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길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조금 이제 하루에 2시간 쓰신다 그러면은 한 30분만 하시고 1시간 반은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한번 해법을 찾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생각을 하시면 저는 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건 원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너는 이러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사생활에 관한 것도 괜찮고, 제가 아내가 되게 미인이거든요. 어떻게 아내를 이쁘게 뭐 했느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기생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 1학번 손재일이라고 합니다. 그 기생충에 관련한 교수님이 사회연대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사회문화적인 관점이나 뭐 지식 같은 거를 평소에 어떻게 습득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뭐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책으로만 한다든지 교수님 어떻게 평소에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건 이제 질문이었는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제가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몸도 약한 애가 맨날 책 읽고 있으면 보기 싫다고 막 내쫓고 그랬는데 그래서 책을 30까지 읽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죠. 마테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저주받은 책인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 그 책이 쓰레기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거라고 이제 답이 나와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으니까 정말로 글을 잘 쓰게 됐어요. 근데 저를 바꾼 거는 글만 잘 쓰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감 이런 게 생기고 이 사회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걸 전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때부터 정말 소설책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회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가 원래 저는 군사 정권이 있었을 때도 돌 한번 던지지 않는 아이였는데 근데 점점 제가 왼쪽으로 가서 막 지금 이렇게 저한테 남들이 좌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 저의 달라진 변화에 놀라고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역시 여러분들도 그냥 책을 좀 약간 읽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신문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종이신문이 별로 안 팔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신문을 뭐하러 돈 주고 보느냐. 인터넷으로 공짜로 보는데 근데 종이신문하고 스마트폰 신문은 많이 달라요. 스마트폰에도 똑같은 걸 볼 수 있지만 매체가 다르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즐겨보는 뉴스는 되게 이런 걸 거예요. 누가 뭐 학대하고 살인사건 크게 나고 치정사건 그리고 뭐 강용석 씨가 과연 그 여자랑 잤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인터넷으로 보면 항상 상위권에 있는 뉴스들이고요. 그리고 장윤정 엄마가 한마디 하거나 뭐 대한항공 비행기 유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기사인데요. 그런 거를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도 마찬가지죠. 근데 인터넷 뭐 그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기사지만 그런 것만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종이 신문을 그냥 저는 줄치면서 제가 조중동 한겨레 이 네 가지를 한 5년 동안 줄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대한 나름의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신문 많이 보시고 책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공짜로 얻는 거는 그게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게 공짜라고 해서 그것만 보면은 우리 사회랑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이상명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게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는데 가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은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을 때도 있고 아주 읽고 싶은 책이 아예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교수님께서는 책을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시는지, 어떻게 읽어야겠다 이런 계획이나 추천 같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제 캐롤이라는 책인데요. 캐롤 그게 여자끼리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고전에 있다라고 이제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멋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혹시 고전을 안 읽으셨으면 고전이 제일 좋은 책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저는 이제 소설을 항상 추천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건 그래요. 저는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저는 30까지 안 읽어서 너무 마음이 급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천안하고 서울하고 왕복을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정말 하루에 4시간씩 책을 읽었는데 그게 뭐랄까 그 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읽으면 어떤 작가가 그러니까 어떤 책은 다른 책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나면 예를 들면 제가 미합의 미웃기 어떤 책을 읽고 이 책이 재밌으면 미합의 미웃기의 다른 책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인데 그 상실의 시대를 읽으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위대한 개츠비를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렇게 많이 읽을수록 읽을 게 많아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말 한마디 없던 애랑 이렇게 2시간 동안 있어봐요. 몇 마디 하겠어요. 근데 친구랑 있으면 2시간 동안 수없이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책도 읽을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읽을 거리를 갖다 주는 것 같고 근데 학생은 기본적으로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 같으니까 당장 읽을 게 없다고 하면은 뭐 굳이 읽지 마셔도 좋고요. 하지만 그 책에 대한 애정은 항상 갖고 계시고 읽을 게 혹시 또 생기지 않을까 매일같이 서치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읽을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뭐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지금 기생충 열전 2를 지금 8권을 끝났고요. 5월달에 나옵니다. 제가 썼는데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이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약국을 갔는데 약국 그 문 앞에 부충제를 복용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충제 꼭 이 시기에 복용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아까 그 소에 침투하는 기생충 때문에 혹시 육회를 요새 먹어도 되는지 정말 이런 질문 정말 좋아요. 완전 반전이잖아요. 반전. 일단 기계공학과 딱 이러다가 기생충 막 이런 거 멋지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부충제는 왜 먹는 거냐면은 첫 번째로 그 약국에서 수입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부충제가 가족 간의 단합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부충제를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죠. 항상 가족이랑 먹잖아요. 요새 가족들이 만나기 힘든 와중에 부충제를 통해서 만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20년쯤 있다가 생각하면 가족은 구충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충제는 마음을 편하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줘요. 이거 하나로 나는 당분간 기생충 걱정을 안 하겠다. 이거 굉장히 큰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뭐 그런 효과가 있을 뿐 기생충 학자가 봤을 때 의학적 효과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기생충이 전혀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에다 대포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바로 구충제인데 그래도 저는 뭐 드신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구충제가 너무 맛있다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개미와 육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육회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고요. 학생이 아직 육회의 맛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육회는 정말 그런 기생충 따위 때문에 포기할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미, 그러니까 사형업충은 그러니까 소가 종숙주예요. 그러니까 소 안에서 어른이 된단 말이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려면은 알을 먹든지 유충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형업충에 걸리고 싶으시면 개미를 드세요. 소는 아무리 먹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형업충. 안심하고 육회를 드시고 기회 있을 때 먹어야 되는 육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리액션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만나요. 반갑습니다.